안녕하세요. 시니어 라이프 비즈니스를 연구하는 최학희입니다. 초고령 사회를 목전에 두고 있는 우리는요, 이러한 고령화 현상이 우리나라에만 있을 거라고 착각하기 쉽습니다. 근데 이미 고령 선진국에서는 10년, 20년 전부터 겪고 있고요. 우리는 이러한 글로벌 트렌드를 통해서 보다 종합적으로 시니어 트렌드를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강서 50플러스 센터의 조한종 센터장은 그 글로벌 트렌드를 7가지 키워드로 보면 좋겠다라고 제언을 해줬는데요. 건강에서는 환경 노년학, 기술 노년학, 현금 흐름에서는 금융 노년학, 조부모 경제, 시간에서는 창의적인 노년기, 제3의 아지트, 여행, 학습, 커뮤니티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우리는 방향을 이해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저는 이 중에서 4가지 중요한 트렌드를 사례 중심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환경 노년학이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요. 어디서 누구와 어떻게 노년기를 안전하고 편리한 환경에서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질문을 하는 겁니다. 첫 번째 사례로 Aging in Place, 즉 살아온 집에서 노후 보내기라는 그러한 중요한 화두가 있습니다. 글로벌 주거 트렌드를 보면은요, 민간 자본의 유입으로 요양을 포함한 신기술 기반 제휴 서비스가 시도되는 특징을 보여주는데요. 일본에는 손포 케어라는 게 있습니다. 이 서비스 수준별로 브랜드의 요양시설을 제공을 해주죠. 또한 새로운 기술을 도입해서 안면인식 소형 로봇이나 움직임 및 수면 센스 등을 적용한 유료 노인홈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케어 서비스를 넘어서서 생생하고 활력 있는 일상을 지원하기 위해서 이키 가이드라는 전임 컨시어지 제도도 도입하고 있습니다. 이키 가이드는요, 매일 일상의 어려움을 맞춤형으로 대응해서 건강이나 식사, 즐거움, 그리고 연결 이런 것들을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이렇게 Aging in Place를 더 나아가서 Aging in Right Place라고 해서 AIRP라는 말을 하는데요. 즉 내가 살던 곳에 나의 맞춤형으로 제공하는 그러한 주거 환경, 그곳에 살고 싶다라는 시니어들의 어떠한 욕구가 잘 드러나 있고요. 근데 우리가 현실 세계에선 이걸 고민해야겠죠. 저도 제가 아는 가족이나 지인들에게 나이가 드시면 예전에 사시던 2층 집이나 옛날에 살던 그런 집의 주거 환경이 불편할 수가 있으니 유니버설 디자인을 접목을 하고 또 층계가 없거나 좀 더 편리한 그러한 환경으로 이사를 가면 어떻겠습니까? 라고 말씀을 드리면 후기 고령자들은 이런 답변을 하세요. 내가 이곳에서 살아온 게 수십 년인데 내 옆에 있는 가족, 친구 관계를 어떻게 끊고 내가 딴 데 가서 살 수 있겠어요? 라고 얘기를 합니다. 물론 젊은 사람들인 경우에 아파트에 익숙하기 때문에 짧으면 2년, 길면은 5년, 10년 단위로 이사하는 게 일상화되지만 우리들의 정서 속에는 살던 곳이라는 개념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잘 접목할지에 대해서 우리는 새로운 곱씹어 볼 부분이 있는데요. 저는 제일 중요한 거는 관계라고 생각이 듭니다. 즉 가족과의 관계. 그래서 많은 시니어들이 당신이 사랑하는 자녀, 손자녀가 있는 곳으로 이주를 하세요. 그리고 또 당신이 살아오던 친한 친구들이 많다고 생각하는 시골 지역에서도 어떤 일이 생기냐면 여성 어르신이 더 오래 사시니까 사시다가 어느 순간 갑자기 친구분이 돌아가시고 그러면 밤에 느끼는 그 공포와 적막감이 너무 크기 때문에 다시 가족을 찾아서 도심으로 이동하시는 경우도 있고요. 또는 너무 어르신끼리 살다 보니까 이거 너무 삭막한 것 같아. 그래서 젊은 사람과 세대 융합형으로 살아가는 그런 시설들이 등장하고 있고 외국에서는 그런 것이 확고한 트렌드로 자리 잡히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에덴 요양원이라는 곳이 있어요.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요양원에 무슨 기쁨이 최상위 단위에 있어요. 요양원에 있는 사람의 삶의 기쁨이라고? 그리고 그 아래는 삶의 의미와 성장이라는 게 있어요. 아니 내가 이 나이 먹었는데 무슨 성장을 해? 내 삶의 의미? 근데 중요한 건요. 매슬로의 그 욕구의 5단계 맨 마지막에 자아 실현이 있는 것처럼 시니어들이 성장할 수 있습니다. 제가 매주 줌으로 회의를 하는 사단법인 시니어 라이프의 특강에는요. 노준식 감사님이 계신데 매주 당신이 연구한 거를 같이 나누는 일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매주 성장을 하는데 그거를 지켜보는 거기에는 40대부터 80대까지 있는데요. 우리들은 매일 성장을 합니다. 제가 존경하는
어르신들을 보면은요, 나이가 70이건 80이건 내가 이만큼 했고 내가 이만큼 알아라는 것에 머물러 있지 않으세요. 내가 이건 모르니까 배우고 싶어. 어제 있었던 일인데요. 나 챗GPT 이제는 피할 수 없는 길인 것 같아. 배우고 싶어. 나 이거 잘 몰라. 근데 그분은 모르는 게 없으신 분일 정도로 굉장히 유명하고 갖춘 게 많은 분이세요. 그런 분일수록 겸손하며 자기가 의미와 성장을 얘기하고요. 제가 존경하는 많은 시니어들은 그런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구현해 주는 게 요양원이라는 개념이고요. 지금은 아파서 그 아프신 분을 돌보시다가 돌아가시는 끝단계에 있는 그러한 시설로 자리 잡고 있지만 이것이 점차 내가 젊어서부터 선택할 수 있는, 이영자 씨는 어느 TV 프로그램에서 나는 나중에 실버타운에 가서 살 거야 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그만큼 많은 시설을 갖추고 있고 자기의 삶을 도와주고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변해가는 것이 바로 환경논리학의 메시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치매 커뮤니티라는 것을 집중할 필요가 있어요. 저는 치매에 관련돼서 책 한 권을 추천을 하면요. 감히 치매의 거의 모든 기록이라는 책이 있어요. 이거는 치매 당사자인 의료인이 직접 자기가 기술한 거예요. 핵심 메시지는 뭐냐면요. 내가 치매지만 치매를 안고 사는 거 아니겠어요? 나도 치매 환자지만 나도 사회 구성원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이 속에는 이런 것도 있습니다. 우리는 어느 치매 마을이라고 해서 인공적으로 만들어진 실은 요양원이죠. 거기에 직원들이 치매 환자를 대할 때 아닌 것처럼 대해서 한다라는 그러한 비용이 많은 데는 그러한 공간을 얘기하는 거를 선진 사례로 얘기했지만 거기에 대해서 약간 퀘스천을 던지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게 아니라 자연 속에서 어린이들과 어울리면서 매일 원예를 하거나 같이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열린 공간, 그리고 지역 주민들이 저분은 치매 환자이기 때문에 편익견을 갖는 게 아니라 선입견을 갖는 게 아니라 암 환자를 대하듯이 우리가 지금 대하듯이 그런 고통이 있으시구나 공감하고 눈높이를 맞춰주는 그런 치매 커뮤니티, 그리고 그 안에 젊은 사람과 나이 든 사람이 살아가는 그런 공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시니어들은요, 제일 피해야 할 적 하나를 꼽으라 그러면 외로움이에요. 고립되는 것에서 시작이 되는데 공간적으로 거리 움직임이 줄어들고 시간적으로 굉장히 뻔한 일만 하게 되고, 그리고 일이나 사회관계에서 모든 게 사라지는 그런 나이 든 삶을 살아가는 것이 다수의 삶인데요. 그러다 보면은 외롭고 고립되고 인지장애를 겪을 확률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점차 이게 사회적 이슈일 뿐만 아니라 그것을 겪어본 당사자나 가족들이 받는 고통이 너무 큰 걸 알기 때문에 김동선 대표는 PCC라는 그러한 케어를 중심으로 말씀드리는데요. Person Centered Care예요. 즉 사람 중심, 사람이 빠진 케어가 아니라 그 사람 당사자를 중심에 놓은 그런 커뮤니티와 돌봄, 이런 것들을 만들고 있고요. 또 하나 눈여겨볼 것은요. 이제 나이가 들면은 그 대변 실수를 많이 하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가장 많이 듣는 게 뭐 요양보호사가 되면은 치매 환자를 만났는데 그분이 뭐 그 변을 가지고 벽칠을 해놨어 라는 그런 거를 그냥 일상처럼 듣고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접근법이 달라지고 있어요. 기저귀를 무조건 체온되거나 이런 것이 아니라 시니어가 조절할 수 있는 역할이 될 수 있도록 훈련을 시켜드리는 거죠. 조금 불편함이 있더라도 감수하면서 이분이 마치 우리가 어린아이를 키울 때, 저도 기억이 생생한데 아이가 우는 경우 세 가지 경우 아닙니까? 배가 고프거나 변이나 오줌을 넣거나 졸리거나 이런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시니어들도 비슷한 현상일 거라고 이해하고 거기에 맞춰서 대응해 주면 어떨까. 물론 거기에는 부모님의 헌신적인 사랑이 있어서 아이를 돌봤는데 이것이 만약에 어렵다면 사회 시스템적으로 만들어가는 것, 치매도 마찬가지 아닐까라는 접근들, 특히 자연 친화적인 환경에서 노출되게 하는 것이 바로 치매 커뮤니티의 핵심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6월 5일 날 코엑스에서 레아 홈케어라고 그나마 유일하게 남아있는, 여기 시니어 TV처럼이요. 이 시니어 쪽에 이런 박람회가 있는데 거기서 시니어 트렌드 세미나를 하는데요. 그중에 첫 번째 주제를 부모님 치매 걱정이라는 거로 해서 치매와 도시, 경도인지장애와 치매, 돌봄과 일상, 치매 극복 연구 트렌드, 시니어 미래 디자인이라는 화두를 가지고 전문가들이 정말 봉사하는 겁니다. 뭐 강연료가 있는 것도 아니고요. 와가지고 정말 그 귀한 시간을 내서 또 공짜로 여러분과
나누는데 마치 시니어 TV가 하는 거랑 비슷한 거겠죠. 그래서 이런 역할을 통해서 우리 삶에 너무 중요한 부모님 치매 걱정에 대해서 우리가 제대로 알아야 단편적으로 아는 게 아니라 누가 카더라. 그리고 많은 사람들은 자기가 직접 경험해서 우리 부모님을 해봤더니 이래라고 하면서 자기 경험으로 끝내버려요. 옆에 있는 사람한테 이렇더라 얘기하면 또 카더라가 되고요. 이게 공유된 지식으로 쌓아지지가 않는 것 같습니다. 전문가라고 하더라도 각각 분야가 있어서 자기 분야만 알기 때문에 이것을 또 집대성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컨텐츠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가 배움과 서로 협력의 관계를 늘려야 하는데요. 가장 대표적인 게 작년에 있었던 제론 테크놀로지 국제 학술 대회 같은 거예요. 올해도 하는데 여기에 어떤 카테고리를 하는지를 좀 보면은 주거와 일상생활, 그리고 이동과 교통, 신체와 정신 건강. 정신 건강이 건강의 50% 이상을 차지하는 중요한 겁니다. 정보통신, 일과 사회, 거버넌스 사회 참여, 그리고 그 외 분야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두 번째로 제가 환경노년학 다음으로 기술노년학을 설명드리고 싶어요. 기술노년학은 어떻게 이 기술이 나의 삶을 도와줄 것인가, 나의 가치를 높여줄 것인가에 대한 답을 찾는 건데요. 여기서 의료 빅데이터라는 것을 좀 집중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고령자를 위한 해외 의료기기 개발 동향을 좀 살펴보면요. 빅데이터를 활용한 의료기술 개발이 눈에 띄고 있어요. 글로벌 빅테크 기업은요, 의료 파트너십을 통해서 노인이 실생활에서 건강하고 안전한 삶을 살 수 있도록 기술을 개발하고 있죠. 가장 대표적인 게 구글 알파벳이에요. 거기는 건강 데이터를 활용해서 신약 개발을 모색하고 있고요. 또 자회사인 코는 노화 방지 약물을 개발하기 위해 협력 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암이나 이런 것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죠. 우리나라도요, 이 빅데이터에 대해서 정부에서 주도적으로 하고 있어요. 저도 이제 모더레이터라는 그 부업을 가지고 있는데, 그러면 전문가들이 의사 선생님부터 정부 기관자들이 모여서 우리가 이 의료 데이터를 어떻게 모으고 어떻게 노출하고 어떻게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존중하면서 산업 발전이나 시니어의 건강 발전에 쓸 수 있는 빅데이터로 할 수 있을까를 다방면으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우리나라가 여러 가지 점검해야 할 개인의 이슈, 프라이버시 이슈 이런 거로 눈에 띄진 않지만 제도적인 기반, 기술적인 기반은 많이 구축이 돼 있어요. 마치 구글에서 저희가 챗GPT를 쓰는 순간 우리들의 데이터가 거기에 들어가고 우리가 검색하는 것들이 알고리즘으로 우리에게 다시 주어지는 것처럼 이러한 빅데이터들이 굉장히 많이 쌓여가고 있는데, 아주 민감한 의료 빅데이터, 특히 우리나라는 시스템 체계가 잘 돼 있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전문가에게 노출해서 어떻게 개인에게 연결할 수 있을까, 이를 기술적으로는 제3자 데이터법 이런 것들도 만들면서 하고 있는데요. 이런 것들은 점점 피해갈 수 없는 길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또 한 사례는 돌봄 기술인데요. 돌봄이 필요한 고령자의 돌봄 인력을 돕기 위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돌봄 인력들이 고충을 토로하는 게 가장 큰 게 뭐냐면요. 허리를 다쳤어요. 왜냐하면 어르신 이렇게 부추기고 하다 보면 많이 다치거든요. 그래서 이걸 도와주기 위해서 로봇을 지원하는 것, 특히 일본은 굉장히 앞서 있습니다. 일본의 소닉은요, 로봇 케어 침대를 만들었어요. 시온의 플러스라는 건데요. 침대 일부를 분리해서 휠체어로 사용해서 이동하는 방식을 소개해요. 즉, 삶 중심으로 침대에서 이동까지 이렇게 연결했다고 보시면 되고요. 또 간호 지원을 위해서는 무리프트 간호를 통해서 이 간호사들이 느끼는 허리 통증을 보호하는 것, 그리고 이용자는 활동적인 생활 방식을 유도하는 효과와 또 욕창 방지, 또 자세 변화, 이런 것들을 연구하고 있어요. 와상이 되면 한 자세로 있으니까 2시간마다 이렇게 바꿔줘야 되는데 그게 보통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돌봄하시는 분들이 2시간마다 알람 맞춰놓고요. 사랑하는 부모님으로 해서 깨서 돌려놓고 이렇게 해요. 그러면 잠을 잘 수 있나요? 우리 어렸을 때 아기 키울 때 기억해 보시면 그래도 아이가 몇 시간을 자니까 버틸 수 있었지만 독박간병을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거를 보시는 수많은 우리나라의 특히 착한 따님들은 이 독박간병 속에서 이런 삶을 생활하면서 사랑으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중요한 게 욕창 없는 분도 발견한대요. 그러면 그 간호사나 전문가들이 보고 깜짝 놀란대요. 아니, 어떻게 환자가 욕창이 없을 수 있어? 그 속에는 돌봄 인력의 보이지 않는 땀과 눈물과 이런 것들이 자기의 시간이 아예 없는 그런 삶이 담보가 된 거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사회적으로 어떻게 도와주고 이분들이 어떻게 쉬게 하고 이 돌봄 인력들이 어떻게 힐링을 할 수 있고 이분들이 어떻게 협력체를 구해 갈지에 대한 것들도 다각도로 연구가 되고 있습니다. 미국에는요, 일렉트로닉 케어 기버가 있는데요. 거기는 인공지능 가상 케어 서비스를 제공을 해요. 에디슨 케어라는 태블릿 단말기를 통해서 음성으로 교류하고 환자의 건강 상태를 측정하고 모니터링해서 데이터를 축적을 하죠.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어르신들이요, 병원 가는 거는 하나의 중요한 일상이잖아요. 나이 70, 80 되시면은 병원 가는 게 나의 할 일이에요. 아, 오늘은 병원 가는 날. 그럼 병원 가서 가는데 얼마 걸리고 그 안에서 얘기하고 의사 선생님하고 짧게 얘기하고 또 약 타고 이게 그분에게는 일상의 중요한 하루의 일과가 되죠. 근데 만성질환이라는 것을 가지고 1차 기관, 즉 대학병원 같은 데 가는 것 때문에 국가에서는 경고를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야, 여기는 중환자나 이런 걸 해야 되는데 일반 사람까지 가니까 이거를 좀 분리시켜야겠다. 그래서 만든 게 동네 주치의제도 뭐 이런 식으로 시스템을 많이 바꾸고 있는데요. 더 나아가서 아니 내가 그 시간을 건강하게 보낼 수 있고 더 활기차게 보낼 수 있으면 앱이나 이런 시스템으로 원격 진료나 이렇게 체크해서 할 수 있지 않아라는 그러한 가능성들이 열려 있고 아직까지는 의료계의 그 컨센서스, 즉 동의나 협조관계, 이해 이런 제반적인 게 맞춰져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걸리지만 점점 기술은 우리 곁에 가까이 와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챗 GPT를 중심으로 감성 중심의 교류가 가능해서 나와 지금은 검색해서 찾아보는 수준이 아니라 나의 스케줄을 말해주면 그걸 짜주고 알려주고 연결해주고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마치 챗 GPT에 내가 주문만 넣고 야 내가 이러이러한 시나리오로 소설을 하나 쓰고 싶은데 10페이지로 연극 대사를 A, B, C, D가 나오게 해줘라고 하면 딱 1초 만에 그냥 모든 게 다 나와버리는 이미 구현되는 기술들이 기술 쪽에서도 지혜를 모은 것들이 활성화되는 시점이 바로 초고령 사회를 앞둔 올해 말 내년쯤이 될 건데요. 중요한 것은 적정 기술 그리고 사람 중심이라는 거예요. IT 하시는 분들이 착각하는 게 기술의 세련됨을 보여주고자 하는데 사람들은 그걸 원하는 게 아닙니다. 기술 너머에 진짜 내가 원하는 게 뭐냐라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한 40억 정도 되는 프로젝트를 하나 CRM 프로젝트를 만든 적이 있는데요. 기술자들은 여러 가지를 멋있게 보여주고 했는데 실제로 딱 한마디를 얘기하면은 이거는 최고 경영자가 지도로 어떻게 현황이 되고 있는지를 보고 싶은 게 단순한 욕구였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얼마나 잘 맞춰주느냐가 중요한데 역으로 시니어 환자들이 내가 필요로 하고 내가 도움을 받고 싶은 적정 기술은 정해져 있고 사람 중심으로 맞춰져야 하는 것이 아까 PCC 케어에서 보신 것처럼 그렇게 중점으로 가게 될 겁니다. 또한 뷰티 테크 중에 이너 뷰티 테크라는 게 있어요. 이너, 안쪽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제론 테크는 화장이나 미용에도 적용이 되는데요. 나이가 들어서도 나 아름답고 싶어. 관심은 여전해요. 남성들의 관심도 점차 늘어나고 있어요. 사람은 똑같습니다. 나이 들어서도요, 이렇게 데이트하고 싶으시고요. 혼자 계시면은. 그리고 그래서 데이팅 앱 굉장히 중요하고요. 의미가 있고요. 또 우리가 쉬쉬하지만 시니어의 성 너무너무 소중한 거죠. 어릴 때 생각해 보면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이런 핵심적인 건데 나 젊어지고 아름답고 싶어라는 거는 인간의 본질적인 욕구입니다. 이때 이러한 관심 증가와 함께 피부 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인공지능, 로봇, 증강현실 등 신기술을 활용해서 뷰티 테크 이런 것들이 발전하고 있어요. 아주 대표적인 프랑스 로레알은요, 인공지능 기반의 피부 진단 기기, 여기다가 두피 모발 진단 기기 등을 통해서 가정에서도 전문가 수준의 진단이 가능하도록 돕는 제품을 개발하고 있어요. 너무 좋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인공지능 전문가가 바로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아직까지 필요한 건 정말 전문가가 연결이 돼야겠죠. 여기까지는 이제 사람의 영역이겠지만,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어떤 편리나 그 답을 찾는 것보다도 그 속에 소통하고 싶은 것까지 맞춰주는 게 중요하겠죠. 이제 향후 이런 개인화와 자기 표현을 가능하게 하는 뷰티 테크를 고도화하고자 하고 있는데요. 일본의 네버 화장품은 메이크업 브랜드 라는 걸 통해서 인공지능을 활용해서 개인 맞춤형 아이섀도우 팔레트를 조합해서 만들 수 있고 우리나라도 이미 유명한 화장품에서 이런 것들을 하고 있어요. 집중할 것은 피부가 겉에 있는 포장만 나타내는 게 아니라 내면의 아름다움이라는 것, 내면의 건강과 여러 여건들이 표출되는 것, 이것까지 기술로 연결해서 보여줄 수 있는 게 중요하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금융노년학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금융노년학은요, 어떻게 재무적인 준비뿐만 아니라 비재무적인 준비와 조화와 균형을 이룰 것인가 라는 질문이에요. 이 금융노년학에서 첫 번째 제가 꼽은 키워드는요, 디지털 보안인데요. 코로나19를 겪으면서 우리는 디지털 환경에 굉장히 익숙해지고 있죠. 그리고 OECD에서도요, 고령자가 금융에서 소외되는 이유가 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게 디지털 역량이 미흡한 거를 꼽고 있어요. 그래서 이 미흡한 거를 도와주려고 공공하고 금융기관을 중심으로 디지털 접근성에 대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는데, 시니어들이 두려워하는 디지털 금융에 대한 사기, 이런 것들을 막아줄 보안 솔루션은 이미 중요하고요. 그래서 우리들이 보안하면 기본적으로 시니어들이 이해하기 쉬운 건 이런 거예요. 아무리 기술이 발달해도 스마트폰 생각해 보시면 내가 점유하고 있잖아요. 내가 가지고 있어요. 여기서 1차 보안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열기 위해서 나를 인식할 수 있는 비밀번호를 열잖아. 2차가 있고요. 또 그 안에 들어가는 앱을 통해서 또 있고, 이런 식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보안은 몇 개 정해져 있고 결국 사람이 정리할 수 있는 건데, 점차 많이 복잡해지고 다 열려진 세상 속에서 이것을 어떻게 신경 쓰느냐, 이것을 어떻게 보완하고 사람들에게 마음의 심리적인 안정감을 줄 수 있느냐가 비즈니스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제가 꼽은 키워드는 금융학대라는 건데요. 경도인지 장애 등과 같은 인지 고령화 현상은 노인이 금융사기에 노출될 위험성을 높여주게 됩니다. 그래서 미국은 제도적으로 금융계좌를 개설할 때 그 신뢰하는 제3자, 서드 파티라 그러죠. 그래서 그 제3자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규정을 두고 있어요. 영국도 재산관리 제도, 이걸 통해서 피후견인의 재산과 금융 관련 의사결정을 돕습니다. 후견인이라는 제도가 익숙하지 않은데요, 초고령 사회에서는 굉장히 익숙해져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제가 인지적으로 도움이 필요해요. 그럼 나를 대신해서 누가 후견을 해줘야 되잖아요. 예전에는 대부분 가족이 했어요. 그런데 점차 가족이 없는 사람들도 늘어나다 보니까 법적으로는 변호사라든지 사회복지사라든지 이런 분들을 통해서 하게 되죠. 근데 이 부분들도 우리가 익숙하지 않고 실제로 후견을 하려고 가보면은 현장에서 그렇게 찾기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아직까지 인식도 그렇고 거기에 봉사하시는 분들도 적고 해요. 그런데 미국에서 한 영화나 이런 거를 보면요, 이걸 통해서 사건, 사고가 많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노인이 돼서 실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지만 뭐 비밀번호 하나 외우는 것도 어렵잖아요. 귀찮고. 근데 그런 것을 잊어버리고 기억이 안 났을 때 생길 수 있는 모든 게 디지털화된 세상에서 얼마나 어마무시한 일들이 생기겠습니까? 이럴 때 중요한 것은 나를 지원해 줄 수 있는, 후견해 줄 수 있는, 믿을 수 있는 기관과 사람들, 이런 것들이 중요해지기 때문에 고독이라는 것은 피해야 되고요. 이 사회기관은 특히 사회복지사라든지 아니면 법조인이라든지 믿을 수 있는 공공을 통해서 이런 시스템을 안정화하는 것들에 대한 것도 같이 병행될 수밖에 없는 부분입니다. 세 번째는 금융노년학이라는 게 있습니다. 파이낸셜 제론톨로지라고 하는데요. 저도 2015년인가 서울대랑 AI생명하고 이런 과정을 개설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단순히 금융 재무적인 것 외에 비재무적인 것을 소개하는 수준이었는데, 금융 전문가 입장에서 보면은요, 이제는 금융을 잘한다고 하는 시대는 좀 많이 벗어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미 투자나 이런 영역만 보더라도 인공지능이 그 퀀텀 뭐 이런 솔루션들이 너무 많아가지고요, 그런 것들의 신뢰도가 더 높아질 수가 있거든요. 중요한 것은 신뢰라는 거예요. 신뢰. 내가 누굴 믿느냐. 그런데 사람은 신뢰를 어떻게 하게 되냐면요, 아주 단순한데 시간의 양과 질의 비례예요. 아이들 생각해 보세요. 누가 제일 좋아 그러면요, 나랑 많은 시간을 보내준 사람, 특히 나에게 그 시간의 질에 집중한 사람. 할아버지 할머니 중에 누가 좋아를 보시면요, 아이들은 솔직한데 어떤 사람을 좋아하냐면요, 나에게 시간도 많이 썼는데 얘기할 때 이렇게 신경 안 쓰는 사람 말고요, 집중해서 그 이야기만 들어주는 거예요. 그 어린아이의 이야기에 귀담아주는 할아버지 할머니가 세상 최고인 거예요. 야, 저 할아버지 할머니는 내 얘기를 들어줘.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제 얘기를 들어주는 사람이 좋기 때문에 그 신뢰는 내가 이동하는 공간 속에서 자연스럽게 노출이 되고 그 속에서 관계라는 걸 쌓게 되는데, 그 관계를 쌓는 게 비재무 서비스죠. 그래서 금융 전문가들은 그런 걸 많이 했어요. 뭐 고객들이 좋아할 만한 골프나
뭐 이런 운동을 같이 해서 아니면 예전에는 술자리를 하거나 뭐 관계를 해서 이렇게 하는 것식의 영업을 하던 시절이 있었는데 지금은 시니어 고객의 삶에서 중요한 가치 중심으로 그분의 일생활에서 도움이 되는 컨시어지 서비스를 하면서 신뢰를 쌓는, 저도 시니어들과 신뢰를 쌓는 방법을 말하라고 하면 아주 단순하게요. 시간을 오랫동안 보냈는데 초반에 오버하시면 안 돼요, 신뢰는. 왜냐하면 시니어들은 경륜이 있기 때문에 처음에 판단하지 않습니다. 오랫동안 이것저것 겪어보고 판단해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많이 알지만 시골에 가서 사시는, 특히 은퇴 후에 시골에 사시는 분들이 실패하는 첫 번째 원인은 뭐냐면요. 처음에 가서 소위 나대는 거죠. 나 이렇고요, 서울에서 왔고요, 어쩌고저쩌고. 그럼 그 지역 주민은 싫어할 수밖에 없습니다. 중요한 거는 그 지역 주민과 동화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본 사례 중에 제일 잘하신 분은 어떻게 하냐면요. 처음 3년은 같이 어울리고 같이 행사에 참여하고 같이 들어주는 거예요. 그러고 나면 3년까지도 안 갑니다. 1년 정도 되면 뭐 최군, 최씨, 자네는 믿을만하군 하면서 속 얘기를 하고 아 내가 실은 시골에 사서 잘 모르는데 이걸 좀 해결해 줬으면 좋겠어 라고 얘기하는 게 사람의 인지상정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러려면은 사람을 사람으로 대하고 사람과 관계라는 걸 중시하면서 신뢰라는 개념이 있어야 되고 그것이 바로 비재무 서비스로 이어져야 되는데 이거를 비즈니스 공급적인 측면에서 단편적으로 형성하려고 하니 굉장히 어려움에 봉착하고 그것도 직업으로 하다 보니 단기적으로 담당자가 바뀌거나 끊기는 그런 경우를 많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시니어 산업은 실은 시간과 신뢰를 쌓는 거기 때문에 굉장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누가 금융 전문가에 제일 적합하냐? 저는 사회복지사라고 봐요. 실버 산업 전문가 포럼이라는 게 있었는데요. 한 24년 전에 제가 참여를 할 때 그때만 하더라도 모임에 가면 이런 얘기를 했어요. 당시에는 복지사 선생님들 또는 간호사 선생님들의 그 주장이 제일 셌던데요. 왜냐하면 그만큼 중요한 역할이고 지금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비즈니스 하겠다는 사람, 저 같은 사람들이 오면은 야 무슨 돈 냄새를 풍겨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근데 금융은 마찬가지예요. 금융은 돈 냄새를 풍기는 건데 역으로 시니어들이 원하는 건 돈 냄새가 아닙니다. 뭐냐면 사회복지사처럼 정말 상대방의 복지를 위한, 상대방을 배려하고 상대방을 위한 그런 자격 과정을 갖춰야 된다. 그래서 저는 기회가 되면 신탁 아카데미를 열고 싶은데요. 그 중에 제일 중요한 자질의 첫 번째 기준은 사회복지사 출신들이에요. 이분들이 금융의 필수적인 조금을 알면은 이 좋은 선한 그 리더십과 철학을 가지고 더 좋은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금융 전문가 교육이라고 있고요. 이미 지금 금융 전문가 쪽에서도 많은 산업의 재편, 특히 인공지능 때문에 인력이 많이 없어지고 하지만 그래도 사람을 대하고 그 판매를 하는 조직 그쪽에서는 노인에 대한 이해, 시니어에 대한 이해 이런 것들이 가장 기본이고 이게 안 되고 뭘 하겠다라는 것은 앞으로 초고령 사회에서는 솔루션이 없어 보이는 그런 단편적인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끝으로 저는 창의적인 노년기를 제일 강조해요. 내 인생 최초로 나이 듦을 경험하고 문화예술 분야에서 어떻게 취미 여가활동과 사회공헌을 통한 자아실현을 할 것인가 라는 질문을 던지는 게 창의적인 노년기예요. 사람은 누구나 60세가, 50세가 되면은 50견이라는 걸 겪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대기업도 한 50세 되면은 퇴직이라는 걸 겪어요. 주된 일자리에서. 60이라는 게 되면은 내가 나이가 전과 같지 않아 하면서 말씀드린 것처럼 떡볶이 가게조차도 60세 넘어서 일자리가 별로 없음을 느껴요. 65세가 되면 나는 이제 진짜 노인이 됐구나 하면서 삶의 변화를 갖습니다. 그런데 일부는 열심히 사시죠. 그러다가 75세가 되면 건강 수명이 끝나는 시점이 되면은 이제 난 건강해야 돼 라는 거를 직감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모든 활동이 많이 줄어들 수밖에 없고요. 왕년에 아무리 화려했어도 더 이상 찾아주지 않는 그런 잊혀지는 존재로 가는 나이가 그때쯤이 되는 거죠. 그러면 그때 주어지는 건 뭐냐면 남아도는 시간입니다. 근데 몸은 건강하고요. 돈도 있고요. 뭘 하시겠습니까?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가 초고령 사회가 되면서 집중해야 되는 게 뭐냐면요. 생산 가능 인구예요. 지금 노동 인구가 없어서 국가의 경제나 이런 게 꼬꾸라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일본 경우를 보더라도 많은 전문가들이 가장 큰 이렇게 침체기를 겪은 주요 원인 중에 하나가
초고령 사회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우리들도 느끼지만 나이가 들면 보수, 안전, 안심 이런 거에 집중하게 돼요. 혁신이라는 것과 거리를 두게 되는 게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이가 들고도 혁신을 해야 이 사회가 발전하고요. 나이가 들고 혁신을 해야 본인의 삶이 매일 설레는 삶이 돼요. 제가 존경하는 시니어들은요, 매일 하루가 설레는 삶이에요. 오늘 새로운 일이 있겠구나. 새로운 일을 할 수 있겠구나. 내가 새로운 연구를 할 수 있겠구나. 내가 조금이라도 사회에 도움이 되겠구나. 이런 것들을 다 뭉뚱그려서 창의적인 노년기라고 하는데, 예전으로 돌아가 보시죠. 지금이야 사교육이 너무 안 좋아져서 뭐 국영수 이런 거 중심으로 하지만, 어릴 때 그림 그리고 노래 부르고 춤추고 운동하고 그게 제일 즐겁지 않습니까? 이걸 문화예술이라 그래요. 우리나라에서는 다행히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이라는 데가 있어서 오래전부터, 처음 생길 때부터 특히 시니어들을 위한 활동들을 지원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는 뭐 시니어 어울림 뭐 이런 것들이 다 그런 재단에서 하는 건데, 지금은 이제 지역으로 많이 내려와서 지역 재단이나 사회에서 그 중앙에 그 예산을 가지고 활동을 하는 것들이 잘 돼 있고, 저는 그런 인터뷰를 많이 하다 보면 그 만족도가 제일 높아요. 그래서 뭐 제 경험이지만 저는 그래도 1년에 많게는 1000명, 적게는 수백 명을 시니어를 만나고 심층 인터뷰를 하기 때문에 자신 있게 말씀드리는데, 제가 지켜본 만족하는 삶의 1순위는 봉사하시는 분들이고요. 그 아래가 취미활동을 즐기시는 분들이에요. 그 취미활동 중에 만족도가 높은 게 당신이 하고 싶었던 문화예술 체육을 하시는 분들이에요. 이거를 지역사회가 돕기 위해서 지역미술관이 변하고 있고요. 외국에, 물론 우리나라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 미술관에서 어떤 일을 하냐면, 예전에는 시니어들은 관람을 하는 사람이고 젊은 사람이 공연을 하는 사람이었어요. 바꿔보는 거예요. 시니어들이 관람을 하고 젊은 사람이 시니어들이 공연을 하고 젊은 사람들이 관람을 하거나, 또는 섞어보는 거예요. 같이 어울리거나. 얼마나 재밌겠습니까? 우리나라에서도요, 이 패션 쪽에 그레이라는 그런 회사에서 오랫동안 그 대표가 그 사업을 했어요. 뭐냐면, 야, 나이 든 시니어들이 멋있게 패션 입을 수 없어? 라고 해서 혼자 스마트폰 가지고 그 한두 분하고, 시니어 모델이죠, 계속 영상 찍고 인스타하고 하셨어요. 지금은 어느 정도 자리 잡아서 굉장히 유명한 그런 브랜드가 됐지만, 그 피눈물 나는 시간이 좋게 10년이 소요가 되는 거거든요. 근데 시니어들은 시간이 있잖아요. 그리고 예전에 경륜이 있고요. 그래서 우리는 뭐라든지 새롭게 할 수 있어요. 전에 소개해드린 종이접기만 가지고도 그 경지에 오를 수 있고, 그걸 가지고 일자리를 만들 수 있고 당신의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것처럼, 특히 디지털 기기를 이용해서 챗 GPT를 가지고 웹툰을 그리거나 자기가 만든 영화를 만들거나 이런 것들이 가능해졌어요. 대기업에서 필요한 대리 정도의 수준의 업무 역량을 이제는 인공지능에서 다 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제가 오늘 발표하는 것도 창의적인 노년기 목차를 짜줘, 이런 내용으로 해줘, 그리고 나서 이걸 가지고 파워포인트로 만들어줘, 이 세 마디 하면은 파워포인트가 나오는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문화예술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심취하신 분들은 물론 이게 나쁜 면도 있죠. 자기의 오리지널리티가 있어야 되지만 접목해서 활용한다면 내가 부족한 부분을 채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존경하는 분들이 모인 분들이 자서전을 써주는 일을 하세요. 누구나 사람들은 인생에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서 전문 작가 선생님들이 시간과 노력을 들여서 거의 봉사에 비슷하게 삶을 기록해주는 일을 하신 거예요. 근데 이분들에게 저랑 대화를 나누면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선생님들의 본질인 인터뷰하고 내용하는 건 핵심인데, 이거를 보여주는 방식에 있어서 인공지능을 한번 활용해 보시고요. 보여주는 방식에 있어서 이런 유튜브 채널의 영상을, 예전에는 감이 엄두도 안 냈지만 이제는 말만 하고 주문만 하면 되고 아주 소액의 그 사용 수수료를 내면 되니까 해보세요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노년에는요, 문화예술 교육처럼 행복한 게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꼭 해보셔야 되고요. 두 번째 사례를 꼭 보고 싶은 거는 두뇌 헬스케어예요. 헬스클럽이에요. 헬스클럽 많이 다니시죠? 제가 좋아하는 분들도 몸짱들이 너무 많으세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혼자 몸짱하는 피트니스보다는 그 트레이너랑 같이 커뮤니케이션 하는 게 중요하고요. 이 두 분만의 관계가 중요한 게 아니라 같이 하는 분들과 또 소통하는 게 중요해요. 근데 아까 건강을 얘기하면 이미 20대부터 80대까지 정신건강이 50%를 차지하는 세상에 우리는 살고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국민 GDP가 $30,000를 넘어섰어요.
후기 고령자가 옛날에 있던 뭐 몇백 불 이 시대가 아닙니다. 3만 불 이상의 선진국 사회에서는 건강에 정신 건강이 중요해진 거고요. 그래서 오은영 박사님 같으신 분들이 각광받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 두뇌도 헬스클럽을 할 수 있지 않을까가 발상이에요. 가능하죠. 물론 이게 비즈니스로 돈 된다 안 된다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저기서 어떻게 하냐면요. 주 3회 어딜 가요. 사람이 가서 거기서 프로그램을 하는데 옆에 누가 도와줘요. 그리고 옆에 프로그램이 있어요. 결국 두뇌 헬스클럽을 하지만 어울리는 겁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서울시에서 디지털 동행 플라자라는 걸 만들었어요. 한 두세 군데 있는데 가보시면 깜짝 놀라실 거예요. 저도 가보고 놀랐는데 이렇게 심지어 촬영해가지고 3D로 제 몸을 그 측정을 한 다음에 문제가 되는 부위에 맞는 운동 추천하는 것까지 몇 분 안 걸리고 클릭만 하면 되고요. 인공지능 그 로봇하고 그 바둑 두는 것도 있어요. 가보십시오. 공공에서 해줄 수 있는 혜택인데 그러면서 전문가들이 붙어서 설명도 해주는데요. 어울리시는 게 핵심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두뇌 헬스 클럽도 앞으로 생각해 볼 수 있고요. 또 복지 미용이라는 게 있는데 커트키트 21이라는 일본 사례인데요. 60세에 난 돈 버는 건 뭐 그냥 먹고 살 수 있어. 이제 의미 있게 살아야지 하면서 뭘 했냐면 근데 내가 할 수 있는 게 미용 기술이네? 또는 그걸 배워가지고요. 돌아다니면서 시니어들 머리를 깎아주는 거예요. 얼마나 멋집니까? 우리나라의 바라봄 사진관이라고 나정민 대표님이 하시는 데가 있어요. 그분은 봉사를 하시는데 소외된 분들을 찾아가서 사진을 무료로 찍어주시고 그걸 벌써 수년째 하고 계세요. 앞으로 이런 시니어들이 늘어날 거예요. 왕년에 왕성 활동하신 분인데 그런데 자신이 좋아하는 걸 취미를 가지고 봉사하면서 그거를 통해서 많은 생태계를 만들어내는 일들이 우리 시니어들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네 번째 사례는요. 국립창조노화센터라는 게 있습니다. 미국 국립창조노화센터는요. 창의적인 표현과 건강한 노화 사이의 중요한 관계에 대해서 이해를 촉진한다는 목적으로 설립됐어요. 지금 우리는 나이 든 사람 돌봄, 건강 이것도 벅차라고 하지만 점차 시니어들을 생산 자원으로 시니어들이 혁신에 기여할 수 있게 시니어들의 유산을 활용하는 창의적인 표현, 건강한 노화 결국 이게 의료 비용을 줄이고 사회를 건강하게 하고 선순환 돈이 늙은 돈이 아니라 젊은 돈으로 선순하게 하겠구나라는 인식을 곧 하게 될 겁니다. 그 인식은 지금 웰다잉이라는 곳에서 시작이 되고 있는데요. 그 웰다잉을 조금 더 가다 보면은 창의적인 노화로 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특히 인지 상실이 있는 노인을 지원하는 작업에 초점을 두고 있어요. 우리나라도 치매 안심센터에 가보면요. 인지를 도와주는 프로그램을 갖춘 설비들이 있어요. 한번 가보세요. 그리고 창의적 노화는 시각, 문화, 공연, 예술, 워크숍을 통해서 의미 있는 창의적 표현의 기회를 제공하게 이렇게 고안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노화에 대한 제한적인 믿음에서 벗어나서요. 개인이 평생 계속 성장하고 배우고 지역사회에 기여하도록 돕겠다는 철학을 가지고 있어요. 제가 존경하는 60대, 지금 65세 된 베이비 부모 한 3분 사례를 말씀드려 볼게요. 한 분은 주거공동체 전도사로 계시는 분인데요. 국민연금을 수령하게 되시 하신 말씀이 나 이거 가지고 밥 사줄 거야. 연금 밥사 될 거야 라는 말씀을 하세요. 먹고 사는 문제가 아주 풍족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큰 문제는 없지만 거기에 남는 여유를 가지고 내가 특히 젊은 청년들 지금 전세 사기 심하잖아요. 거기에 귀한 시간과 노력과 자원을 쏟아서 그 일을 하고 계세요. 그러면서 그 청년들을 독려하는 일이 있다면 귀한 시간과 자원을 쏟아서 가서 활동을 하고 계세요. 두 번째 분은요. 이분도 사회에 이런 거에 관심이 있으세요. 우리나라에 이민 오신 분들이 많잖아요. 이주민들. 특히 그런데 그분들이 열악한 환경에 있거든요. TV 같은 거 보면 막 비닐하우스에 사시는 그런 분들도 많아요. 근데 역지사지로 우리도 예전에 독일 가서 간호사, 광고, 중동에서 건설 노동자로 하면서 우리나라를 발전시켰잖아요. 그리고 그분들도 그 나라에선 소중한 인재고 우리나라에 올 정도면 굉장히 훌륭한 분들인데 그분들이 너무 사람답지 못한 대우를 받는 거예요. 근데 본질적으로 보면은 우리는 돌봄 인력도 필요하고 어떤 인력 자원도 필요하거든요. 일본도 뒤늦게 깨닫고 인력을 이민 정책을 받아들이고 있고 대신에 딱딱하게 어려운 용어를 써서 우린 이민 아니야라고 얘기를 하지만 실질적으로 인재를 유치하고 있고요. 미국이 지금처럼 계속 성장하는 것은 그 유능한 인재들이 오기 때문인데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제가 존경하는 이분은
이민 온 사람들의 개선을 위한 아주 작지만 그런 노력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또 이런 얘기를 하세요. 연금을 받으니까 그럼 100만 원 정도가 더 늘었네. 그럼 내가 이전에 돈을 벌기 위해서 하던 100만 원은 덜 벌어도 되겠네. 라는 발상의 전환을 통해서 그러면 그만큼 벌던 시간을 가지고 내가 의미 있는 일을 해야겠네. 라고 전환을 하시는 거예요. 또 어떤 분은 정책 역량이 굉장히 많으신데 지금 지역에 초점이 되어 있고 지역의 유산들, 특히 나이 드시고 돈 많으신 분들의 돈이 선순환되게 지역사회를 보면 여전히 굉장히 궁핍한 생활을 하시는 청년들, 청소년, 그리고 그 굉장히 위기에 빠진 소상공인들 너무 많지 않습니까? 이런 분들을 도와주기 위한 기부 문화를 만들기 위해서 조금 여력이 있고 의미 있는 분들의 돈을 모집을 해서 연결하는 지역사회 기반으로 그런 일을 매진하시는데 그 역량을 가지고 예를 들어서 국회의원을 하셔도 되는데 그런 것보다 그런 기회비용을 있고 자기는 봉사를 하시는 분들을 뵀을 때 저는 너무 멋지다. 내 삶이 저렇게 창의적인 노년기가 되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 부분에서도 전문가 전망을 했는데요. 중요한 것은 노년 투표층 요번에 느끼셨죠. 근데 노년 투표층이 다 똑같지 않습니다. 요번에 간 그 베이비 부머가 경험한 민주화, 독재 문화 이런 것과 또 그 후기 고령자가 겪은 극비한 가난 그리고 공산 그 전쟁 이런 것들이 영향을 아직까지 미치고 있는데 점점 더 그 발전할 거고 정치나 사회에서는 이런 노년 투표층을 인식을 안 할래 안 할 수가 없어집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이 나이 들어가는 이런 시스템을 어떻게 혁신을 할 것인지 그리고 특히 조부모 경제를 통해서 어떻게 이 선순환되게 할 것인지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는 누구나 다 웰다잉 세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인데 그러면 인생의 중반을 넘어서 마무리를 어떻게 잘할 것인지 이 마무리가 나의 삶이 더 가치 있고 봉사하는 게 될 것인지 특히 이제 소위 우리가 전문가로 인정하는 변호사나 의사나 이런 선생님들 중에서도 각성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젊을 때는 정말 열심히 돈을 벌고 그래도 의미 있게 살았지만 노후에는 그래도 내가 먹고 사는 걱정이 없으니 이 전문 지식을 가지고 더 나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 기여하면 좋겠다라는 일들의 방향성을 우리는 웰다잉 세대에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니어 트렌드 2024를 한마디로 시니어 라이프 관점에서 정리하면 이렇게 정리했는데요. 양극화가 극심해지고 있습니다. 정말 너무너무 심해가지고요. 이제 세대 격차까지도 심해지고 있어요. 그래서 건강, 현금 흐름, 시간의 격차는 너무너무 크고요. 모든 사람은 어마무시한 걱정의 늪에 빠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품격이라는 선택지를 찾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고 그러면 그 품격이라는 선택지를 찾는 분들이 시니어 트렌드 2024를 통해서 이런 가이드를 봐야겠구나라는 것을 찾았으면 좋겠고요. 저는 거기에 키워드로 호기심을 가지셔라. 그리고 어울려라. 그리고 그걸 통해서 나다움이 뭔지 이걸 찾아가는 게 시니어 삶이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시니어 2025는 어떤 모습이 될지 대략적인 거를 생각해 보면 초고령 사회, 노인 인구가 20%인 초고령 사회가 올해 말에 이루어지거든요. 그러면 닥친 현실인데요. 이미 현실이 된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대처하고 우리가 대응 방안을 찾아야 될지 이런 것들에 대한 것을 우리가 같이 지혜를 모으고 같이 이야기하고 특히 오늘처럼 이렇게 시니어 TV라는 굉장히 중요한 방송 매체에서도 끈기를 가지고 이런 컨텐츠를 시청자에게 제공함으로써 우리가 같이 너무 자기의 협소한 부분만 보는 게 아니라 전체를 보면서 더 나은 내일을 설계하는 그런 모습이 되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4번에 걸쳐서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